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개시한 히틀러는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그 다음 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한 달 만에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까지 모두 한달음에 무너뜨렸죠. 순식간에 유럽을 뒤흔든 히틀러는 이제 한 나라를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밀고 온 나치 독일과 서쪽의 국경을 맞닿은 나라,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의 여행지 아르덴입니다. 아르덴은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산악지대로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해서 침공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프랑스는 어디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르덴을 제외하면 바로 이 두 곳이 침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아래쪽도 프랑스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새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노선은 당시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거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130만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프랑스는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억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독일과 마주보는 국경지대에 약 350km에 달하는 대규모 요새지대 마지노선을 건설했던 것이지요. 진짜 긴 거죠. 3조짜리 선이었네요. 350km. 네, 맞습니다. 이 마지노선 내부에는 약 352개의 포대와 142개의 요새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통신센터, 보병 대피소, 보급 창구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콘크리트 보루는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3.5m에 달할 정도라서 그 어떤 군대도 이 마지노선을 돌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어떤 군대도 3.5m.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프랑스로서는 안심이 됐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프랑스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프랑스한테는 나치 독일군을 막아낼 든든한 아군이 있었거든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국일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함께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싸웠던 영국군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의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 윈스턴 처칠이었죠. 그리고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151개 사단, 약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면서 135개 사단, 약 2,400대의 전차를 가진 나치 독일군보다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마지노선도 있고 영국도 도와줄 테니.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나치 독일군의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일명 낫질 작전으로 프랑스를 공격했거든요. 네, 낫질 작전은 나치 독일군의 육군 지휘관 만슈타인이 세운 작전으로 먼저 군대를 벨기에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주력 부대를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기갑부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데리안 장군이 바로 아르덴으로 쳐들어온 거죠. 모두가 예상 못했던. 진짜.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주력 부대를 뒤에서 낫질 모양으로 포위한다. 그래서 낫질 작전. 뒤통수 맞았네. 예,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이고요. 야. 그렇게 1940년 5월 10일 무서운 기세로 아르덴 숲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와 영국의 예상과는 달리 험준한 아르덴 숲을 기갑부대로 다 밀어버리고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뭔가 되게 일사불란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되게 빠르다. 나치 독일이 예상보다 쉽게 프랑스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저 여러 번 해본 사람들 같죠? 박사님, 그러면 이 나치 독일의 작전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간 거네요? 이 계획만 17년 동안 그냥 만들고 고치고를 했어요. 7년? 네. 그러니까 독일이 준비를 잘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차 봤죠? 네. 전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차와 전차 간의 통신, 그리고 전차에 들어있는 모든 장병들이 조종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차가 빨리 들어오니까 프랑스인들이 결국은 이거 뭐야 하다가 심리적으로 마비가 돼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비노선이네. 아, 마비노선이 돼. 마비노선 표현 좋습니다. 마비노선이네. 아 근데 운전하다 보면 막 기름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기름이 중요한데 제리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전차에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달면 그 제리캔으로 빨리 기름 붓고 제리캔은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계속 달리면서 기름도 갖다 주고. 이 시스템을 나치 독일군이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간단 없이 진격할 수 무슨 있었던 카 레이싱 하듯이 막 계속 중간에 붙어가지고 탁탁탁 하고 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카레이싱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독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프랑스 북쪽 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곳이 바로 바다가 인접한 도시인 됴케르크였죠. 아픈 바다 뒤에는 나치 독일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던 그때 영국 총리 처칠은 함선을 총동원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구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됴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됴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22만 명의 영국군과 11만 명의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맞아요. 하지만 4만여 명의 프랑스군은 그대로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은 됴케르크에 남은 연합군의 전리품을 모두 수거하고 프랑스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이때 나치 독일군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피난민들까지 급증하면서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죠. 이렇게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떠난 프랑스 피난민 수가 무려 800만 명. 이때 피난민 행렬은 후퇴하는 군인들과 뒤섞이면서 독일군의 폭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져서 이산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